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저작권의 이해와 합법적 이용 지침 자료, 그 발췌본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 그 자료요? 네네. 이게 사실 콘텐츠 만들거나 뭐 학생들 공부할 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온라인에서 뭘 보거나 들을 때도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 생활이랑 밀접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침서에서 딱 짚어주는 저작권 핵심 정보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뭐랄까 나만의 저작권 내비게이션을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요. 자, 그럼 이 지침서 내용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게 사실 창작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틀이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이 지침서에서도 얘기하듯이 규칙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면 정보를 활용할 때 훨씬 자신감이 생기죠. 법적인 걱정도 덜고요. 맞아요. 괜히 찝찝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창작물 보호와 또 정보 접근성,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균형점이라, 좋은 표현이네요. 그럼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지침서 보니까 저작권을 그 창작자가 자기 결과물에 대해 갖는 권리 이렇게 설명하면서 크게 두 갈래로 나누던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작 인격권이라는 건데요. 저작 인격권이요? 네, 이건 좀 쉽게 생각하면 창작자의 인격, 그러니까 뭐 명예나 자존심 이런 거랑 관련된 권리예요. 약간 정신적인 권리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 작품을 세상에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공표권. 또 작품에 내 이름 쓸지 아니면 뭐 예명을 쓸지 표시하는 거, 성명 표시권.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작품 내용이나 형식을 함부로 막 바꾸지 못하게 하는 권리, 동일성 유지권 이런 것들이죠. 아하. 이 지침서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도가 안 되는 거군요. 네, 오롯이 창작자 본인한테만 속하고요. 심지어 창작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가 됩니다. 오. 뭐랄까 창작자의 영혼 같은 권리?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창작자의 영혼이라.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럼 다른 한 갈래는 뭐죠? 그게 바로 이제 저작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네요. 네,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저작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 이것과 관련된 권리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품을 복사해서 팔거나 복제권, 배포권, 뭐 음악을 틀거나 연극을 올리거나 공연권, 네.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전시권, 네. 아니면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번역하는 것처럼 원작 기반으로 뭔가 새롭게 만드는 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런 권리들이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 지침서가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보호 기간입니다. 보호기간이요. 얼마나 보호되는데요? 네, 이 저작 재산권은 대부분의 경우에 창작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당연하고요. 돌아가신 후에도 무려 70년 동안 보호가 됩니다. 70년이요? 와, 엄청 기네요. 네, 이 사후 70년, 이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입장에서는 진짜 꼭 기억해야 하는 핵심 숫자예요. 생각보다 훨씬 길죠. 네, 정말 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저작물,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본 멋진 사진이나 글 같은 거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침서에서는 원칙이 명확하더라고요. 허락을 받아라. 그렇죠. 그게 배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모든 행위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냥 뭐 복사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이런 것도요? 네, 그럼요. 글이나 이미지 무단으로 복사해서 올리는 거, 음악 파일 불법 공유하는 거 다 해당되죠. 이 지침서에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법적 책임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그냥 사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형사처벌까지 가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헉,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민사소송 걸리면 저작권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까지 다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 와, 생각보다 훨씬 무겁네요.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누구나 쉽게 콘텐츠 만들 수 있는 시대에는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가 학생이든 전문가든 모두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네,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뭐든지 다 이렇게 허락받고 써야 하나요?
좀 숨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침서에도 몇 가지 예외 같은 게 있던데요. 아, 물론입니다. 모든 이용을 다 막는 건 아니에요. 저작권법이라는 게 창작자 보호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문화나 지식 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도 있어서 저작물을 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놨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이 지침서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예외들을 보면 나 혼자 보려고 복사하는 사적 이용, 네. 그리고 학교 수업 같은 교육 목적 이용, 뉴스 보도할 때 자료화면 쓰는 시사 보도 같은 것들이 있죠. 아하.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인용일 겁니다. 아, 인용이요. 맞아요. 글 쓰거나 발표 자료 만들 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침서 보니까 인용도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조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용이 저작권 침해가 안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지켜야 해요. 어떤 조건들인가요? 이 지침서에서 강조하는 핵심 요건들을 보면 첫째, 인용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해요. 그냥 남의 거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피평이나 연구, 교육 같은 목적이어야 하죠. 네. 목적. 둘째,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져와야 하고요. 통째로 가져오면 좀 곤란하겠죠. 그쵸. 필요한 만큼만. 셋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누가 봐도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원 저작자 이름, 작품 이름 같은 거요. 아, 출처 표시 필수군요. 네. 넷째, 내 콘텐츠랑 인용하는 내용이 관련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중요한데 인용이 메인이 되고 내 창작물이 그냥 곁다리가 되면 안 돼요. 주객전도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이른바 공정한 이용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뭐 학생, 연구자뿐만 아니라 블로거나 유튜버들도 꼭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와,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네요. 그냥 출처만 딱 적으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혹시 인용 말고 또 다른 합법적인 이용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그 사후 70년 기억나시죠? 네, 보호기간이요. 그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들은 퍼블릭 도메인 상태가 됩니다. 아, 퍼블릭 도메인 들어봤어요. 네, 이건 이제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는 셈이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오래된 문학작품이나 명화 같은 게 많이 해당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침서에서도 소개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공개 라이센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공개 라이센스요? 네, 대표적인 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줄여서 CC 라이센스라고 하는데요. 아, CC 라이센스.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가끔 이미지 밑에 붙어 있던데요. 네, 바로 그거예요. CC 라이센스가 붙은 저작물은 창작자가 미리 이런 조건만 지키면 내 거 자유롭게 써도 괜찮아 하고 표시해둔 거거든요. 편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자한테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 없이 명시된 조건만 지키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조건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 저작자 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 BY라든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NC, 변경 금지 ND 뭐 이런 조건들이 조합되어 있어요. 아하, 조합이군요. 그래서 이 지침서에서도 강조하듯이 쓰기 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나 CC 라이센스를 잘 활용하면 저작권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겠네요.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지침서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대학생이 과제 발표 자료에 사진 넣는 경우요. 방금 설명해 주신 원칙들이 여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거 정말 흔한 경우죠. 대학생이 과제에 서전 쓰는 건 아까 말씀드린 교룡 목적 이용이나 인용의 범주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지침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우선 인용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과제의 특정 내용을 설명하거나 비평하려고 사진이 꼭 필요하고 목적의 정당성, 네. 사진 전체보다는 핵심적인 부분만 잘라서 쓰고 최소한의 범위, 사진 아래나 발표 끝에 사진 작가랑 출처 웹사이트 같은 걸 명확하게 밝히고 출처 표시, 출처 표시 중요하죠. 그리고 과제 흐름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고요. 관련성. 마지막으로 사진이 과제의 거의 전부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어야겠죠. 공정성. 그렇군요. 인용 조건을 잘 지켜야겠네요. 근데 만약에 인용 요건을 맞추기가 좀 애매하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도메인 이미지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CC 라이선스가 붙은 이미지를 찾는 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대안이 있군요. 네, 요즘은 이런 자료들만 모아놓은 웹사이트도 꽤 많아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과제 성격에 맞는 좋은 이미지들을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 지침서에서 특히 주의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아, 이거 교육 목적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고 출처 표시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요. 아, 뜨끔하네요. 네, 이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설령 교육 목적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진을 통째로 혹은 너무 많이 쓰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던 출처 표시는 꼭 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출처 표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걸 이 지침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어떤 경로로 자료를 얻든 출처 표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또 이용 목적이랑 범위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거군요. 사례를 통해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실천 사항들, 이걸 참고해서요, 우리가 저작물을 좀 더 자신감 있고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뭘 기억해야 하는지 핵심 행동들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지침서가 제안하는 실용적인 조언들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째, 쓰려는 저작물이 보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허락받기. 둘째, CC 라이선스처럼 이용 조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공개 라이선스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고요. 공개 라이센스 활용. 셋째, 어떤 경우든 출처 표시는 필수입니다. 저작자 이름, 작품 제목, 출처 웹사이트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해요. 인용 시에는 규칙에 맞게 표시하고요. 출처 표시 필수. 넷째, 사후 70년 기준 기억하시고 보호기간 끝난 퍼블릭 도메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퍼블릭 도메인. 다섯째, 인용이나 교육 목적 같은 예외 조항을 쓸 때는 공정한 이용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당한 목적에 맞게 쓰고 원저작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공정한 이용. 여섯째, 인터넷에 널려 있다가 다 공짜는 아니라는 거, 무단 복제, 수정, 배포는 저작권 침해라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서에서도 잠깐 언급하는데 요즘 주목받는 AI 생성물이나 2차 창작물 이용할 때도 그 기반이 된 원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나 그 생성물의 이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AI 생성물도요? 네,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도 저작권 존중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와, 덕분에 이 지침서의 핵심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저작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고 특히 재산권은 사후 70년까지 남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죠. 하지만 인용, 교육 목적, 퍼블릭 도메인, CC 라이센스 같은 합법적인 길도 있고 어떤 경우든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게 핵심이라는 점. 네, 맞습니다. 출처 표시. 이걸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법적인 문제 없이 정보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창작자들의 노력도 존중하는 그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네요. 아,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작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단순히 벌금 안 내려고 처벌 피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지식과 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하는 좀 능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능동적인 참여,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떤 질문이실까요?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건 사람이 만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저작물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 지침서 마지막에도 살짝 나오듯이 요즘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내는 글, 그림, 음악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AI 문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눈 이 저작권 원칙들, 특히 창작자의 권리나 이용의 기준 같은 것들이 AI가 만든 컨텐츠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그러게요.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또 우리는 그걸 어떤 기준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요. 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생각거리로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